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이어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 대북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도피 5개월 만에 법정에 선 정유라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습니다. 정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 소유의 미슨빌딩 자택으로 돌아간 뒤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는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7일에는 헌법재판소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어제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7일 논의됩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의 병원 치료비를 국가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5세 이하 아이들의 입원 진료비 95%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적 수단보다는 먼저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에 이해를 표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한두 달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처럼 달라진 기류, 그 배경을 오늘 뉴스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먼저 첫 소식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El proyecto de resolución ha recibido 15 votos a favor. El proyecto de resolución queda aprobado por unanimidad como resolución. 2006년 이후 7번째 대북 제재안이 안보리에서 통과되는 순간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 2356호입니다. The Security Council is sending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today. Stop firing ballistic missiles or face the consequences. 이번 결의안에는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북 원유 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 송출 금지 같은 중대한 추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강조해온 중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坚持推动对话协商，在六方会谈框架下解决半岛有关问题，为早日实现半岛无核化。 이번 유엔의 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점은 안보리의 제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되 꽁꽁 묶어놨던 민간 교류는 풀고 있습니다. 어제도 추가로 8건의 민간 접촉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역시 그동안 제재를 하면서도 민간 교류는 허용해왔죠. 박근혜 정부만 모든 채널을 닫았던 상황입니다. 윤영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민간 교류 재개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민간 교류,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미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정 실장은 양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와 대화 수단을 총동원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투트랙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남북 간 민간 교류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등 인도 지원단체 2곳, 7대 종단의 방북을 추진하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등 종교단체 6곳에 대북 접촉을 수리했습니다.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서 남북 민간 교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이후 중단된 6.15 공동 행사를 오는 15일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할 경우 본격적인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죠. 한두 달 전까지 하고의 그 미국의 입장 지금 보면 상당히 달라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나는 오바마가 아니다, 안 참는다. 또 칼빈소를 가리켜 무적 함대를 보냈다 이렇게 예. 북한에 연일 경고를 하면서 이 위기감을 고조시킬 때하고는 상당히 입장 변화가 뚜렷합니다. 대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미국은 그럼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네, 우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달라졌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대화로 풀겠다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을 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미국 역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아 폭격과는 다른 그러니까 복잡한 외교 상황을 가져온다는 걸 좀 예. 알았던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이 트럼프 측에 중국도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자, 근데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하고는 또 조금 다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입장을 내놨을 때 예. 이 미국은 이 남북이 대화하는 건 개의치 않지만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견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 특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선 핵포기 약속으로 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 대통령이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양측이 물밑 접촉을 했고 또 이때 미국을 어느 정도 안심시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드 발사대 반입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것도 보고 좀 누락 의혹. 그렇죠. 예. 이런 예. 부분도 이 미국과의 마찰 등을 좀 고려해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발표 때보다는 상당히 이제 좀 브리핑 같은 것도 안 하고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죠. 네. 자,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북한도 지금은 이제 대화 국면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예. 미사일 도발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하지만 만약 핵실험 등을 강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절대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북한도 사실 잘 아는 겁니다. 예. 현재 미국, 중국, 한국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이 북한이 협상에서 우위를 좀 차지하기 위한 그런 무력 시위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고요. 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류 속에서 북한도 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나올 수 있다, 협상 테이블에.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했던 이른바 전략적 인내 뭐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게 이제 양측에 공감이 된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갈 경우에 이 트럼프 정부가 결코 인내심을 갖고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이 경우에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내놓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핵실험 정황이 나올 경우에 예. 무력 동원까지도 이전과 달리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북한과 채널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그리고 북한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되 예. 대화 채널은 신속히 복원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사실상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국제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전면적까지 확대가 되면 상당히 위험한 예.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화 채널이 없을 때는 국제적인 충돌이 그렇게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한 대화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또 미국에는 일단은 그 미국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큰 틀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려서 좀 안심을 시키고 예. 또 동시에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좀 설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사실 상당히 다른데 이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어떤 뭐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그런 제재나 압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남북 교류 협력 등 좀 대화 채널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을 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장 큰 입장 차이는 사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개성공단이잖아요. 개성공단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당장 이번 회담에서 좀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 개성공단 제재는 이 안보리 제재 그 일부 조항을 좀 위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당장 우리도 개성공단을 빠르게 재개하기보다는 먼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자세를 봐서 하겠다 정도의 그런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정치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만 놓고 보면 이화여대 부정입학 과정에서 정 씨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유라 씨가 걸어 나옵니다. 다니지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그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자 즉시 석방된 겁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 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로 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만으론 정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 등과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씨는 부정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모두 어머니 최 씨가 주도해서 한 일이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입학과 학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외환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오늘 새벽에 풀려난 정유라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최순실 씨 소유의 건물로 가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본인과 최순실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정 씨가 검찰에서 풀려난 뒤 곧바로 향한 곳은 서울 신사동에 있는 최순실 씨 소유 미승빌딩입니다. 최 씨가 지난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가족들과 거주해온 건물입니다. 독일 도피 직전까지 이 건물 2층에서 측근 고영태 씨와 함께 펜싱 클럽 사업을 추진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가 200억 원대에 달하는 이 건물은 지난달 법원이 최 씨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처분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이 건물을 빠져나온 정유라 씨는 자신과 어머니 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30분 정도 머문 뒤 다시 미승빌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 함께 돌아온 정 씨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와 2살 배기 아들에 대한 질문엔 짧은 대답으로 응했습니다. 어머니 면회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보고 싶죠, 당연히. 혹시 데려온다면 언제쯤 데려오시나요? 네, 최대한 빨리 데려올 예정입니다. 정 씨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며 변호사들과 함께 향후 검찰의 보강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 오늘 영장이 기각된 뒤에 검찰은 정유라 영장 기각이 뜻밖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심수미 기자와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우선 정유라 씨 오늘 보니까 검찰 수사에 상당히 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인상을 좀 주던데 어떻습니까? 네, 5개월 만에 강제 송환되면서 예. 강제 체포되는 과정을 거쳤고요. 검찰 조사실에서 이틀에 걸쳐서 이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위기의식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었긴 했지만 당시는 송환 결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했던 거고요. 검찰에서의 조사는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정 씨가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공항에서 이제 들어올 때 인터뷰를 상당히 길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오늘 영장이 기각돼서 나갈 때
그 앞에서도 제법 말을 했는데 상당히 좀 모습이 달랐죠? 네, 지난달 31일 입국장에서는 그 노승일 씨가 왜 럭비공에 비유를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말투가 거침없고 당당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네. 오늘 새벽 정 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훨씬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오늘 한 얘기 보면 흔히 뭐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의자로 취재진 앞에서 이제 검찰 출두할 때 하는 뭐 거의 공식적인 멘트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상됐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외운 듯한 답변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변호사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듯이 눈길을 돌렸습니다. 귀국 이후에 변호사들로부터 비단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것 외에도 언론 대응과 관련한 부분도 꼼꼼하게 훈련을 받은 걸로 좀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 씨는 곧 자신의 아들이 부모와 함께 귀국을 하는 만큼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여론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그 사유 자체가 입시 비리에는 정 씨의 가담 정황이 작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영장을 재청구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혐의도 있습니까? 아직 뭐 뚜렷하게 드러난 바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최순실 씨 집에는 대형 비밀금고 2개가 있다 이런 가사도우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과 이 검찰 압수수색에서는 이미 어디론가 빼돌려진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유라 씨가 어떤 재산이나 혹은 증거물을 숨기는데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뭐 증거인멸이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 그 정 씨의 범죄 혐의 그 자체보다는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될 수 있을 만큼 보다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유라 씨가 오늘 나가면서 그 엄마인 그 최순실 씨를 면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뭐 모녀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혐의의 공범이기도 한데 이게 그 면회라는 게 허용이 될까요? 사실 정 씨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까지도요. 변호사 이외에는 아무도 접견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모든 혐의를 지금 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 씨의 경우도 아마 좀 본인의 희망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은 좀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사회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 다녀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드 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 미국 측의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데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고요. 또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등으로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데 대해 미국 측의 우려는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드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선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상황도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가상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urrent North Korean program signals a clear intent to acquire nuclear-armed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those of intercontinental range that pose direct and immediate threats.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 경제적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해부터 외교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미 됐다 해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것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반입과 배치가 강행됐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우리의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공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 영향 평가와 국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딕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의 면담에서도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원래부터 사드 배치는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우린 우리대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애초 올해 연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를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고 대선을 2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 배치됐습니다. 즉 사드 조기 배치가 강행됐지만 애초 합의대로라면 배치 완료 시한은 연말까지라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는 별도로 평가 항목이 2배 가까이 많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사드 내기 추가 반입을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도심에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쓴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인근 김천에서 올라온 어린이 25명이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 모였습니다. 제발 사드가 물러나게 해주세요. 촛불 집회 나가는 대신 집에서 TV도 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고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사드 반대를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와 그림은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과정을 조사하고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불교 사드 대책위원회도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반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사드 배치는 무효라며 당장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자, 다음 주가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른바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주 수요일 7일이 주목되는데요. 김상주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이날 결정이 되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이날 열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사청문회, 정치부 취재기자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일단 김상주 후보자 청문회, 여당은 잘 끝났다 이런 입장이죠? 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가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무난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는 건데요. 당초 야당에서는 이 김 후보자를 일이 낙마 인사로 이제 보고 계속 집중 포화를 좀 예고를 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상주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한국당은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정위원장에 임명을 하면 이 모든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 인준안 이 통과된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앞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당시에 인준을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이 나머지 야당이 결국에 표결에 참여를 하면서 그 기존의 강경 대응에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또 바른정당도 당론으로는 좀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에 표결에 참여를 하면서 이게 오히려 여유 있게 인준안이 통과된 셈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당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김상조 후보를 좀 낙마시키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결국에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이 총리 인준안과 연계를 좀 하려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비판은 하고 있지만 한국당하고는 좀 입장이 다른 거죠? 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기존의 입장보다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선 모양인데요. 이제 와서 좀 사퇴를 요구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내일 모레까지 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일에 여러 가지 청문회가 이제 3건이 열리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먼저 좀 보면 역시나 결격 사유가 많다, 이게 야당 입장이죠. 네, 강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위장 전입이나 탈세 부분은 이미 본인이 좀 인정을 했고요. 다만 부하 직원이 또 딸의 사업에 좀 그 돈을 투자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위장 전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또 둘러싸고 추가적인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원재 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좀 두 가지가 논란인데요. 이전 정부에서 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를 했었다는 점과 또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을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이념 성향의 문제인데 이 판사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겁니까? 네, 김 후보자가 예전에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3차례 상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이 표창인 겁니다. 또 김 후보자가 이 시민군 처벌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주거지인 서울 인근으로 일종의 혜택성 인사 배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5.18 시민군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부분도 좀 논란거리로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모두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다, 이런 거고요. 자, 근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그 의혹 제기가 좀 덜한 편인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네,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코드 인사라기보다는 좀 능력 위주의 인사라는 점 때문에 이 다른 후보군에 견져볼 때는 좀 의혹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이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재산신고서에는 이 동생이 부양을 했다면서 이 신고 고지를 좀 거부를 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증식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쪽을 살펴볼 것 같은데, 자, 야당이 물론 자질 검증도 이제 하는 것이겠지만 당시 이제 그 다음 주 또 여론 동향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좀 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에 끝까지 좀 강하게 공격을 하겠지만 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이제 여성 후보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지역적인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단 개편은 최소화하고 내년 개헌 논의 때 다시 한번 개편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권은 오는 5일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합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려던 건 사실상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벤처부로 격상시키고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시키는 수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개편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내년 개헌 일정에 맞춰 실질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2단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별도의 정부 조직 개편 TF를 만들어 국정기획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단계 개편안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가 검토했던 과학기술부와 정보미디어부, 그리고 재난안전부 신설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 일본 방위상이 오늘 한 말입니다. 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방위상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건 좀 뜬금없는 일인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잇따라 밝히면서 이건 박근혜 정부 합의사항이다. 이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고 일본은 이미 합의에 따른 역할과 의무를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을 담당하는 방위상이 외무성 이슈인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건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최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내놓자 일본 정부가 재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에 쐐기를 받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 원칙,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현 신임 외교부 2차관은 아예 대단히 잘못된 합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새 정부가 사실상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오늘같이 화창한 날 아이들과 나들이 간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들이는커녕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바로 희귀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의 가족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온 가족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중증복합 면역 결핍증이란 희귀병 진단을 받은 승영이. 승영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자 아버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면역력이 거의 없어 감기만 걸려도 생사의 기로에 섭니다. 철렁 내려앉았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승영이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온 가족이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긴 승영이는 곧 3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그 사이 가정 형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40일인가 입원을 했었는데 1,800만 원이 나왔어요. 산소 발생기 하나만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돈 1,000만 원 단위예요. 억대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이 씨는 자신과 부모의 집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중소기업 간부 자리도 그만두고 간병에 나섰지만 여전히 매달 60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온몸이 마비된 두 아들을 돌보는 이민자 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대성이와 지성이 형제는 온몸이 서서히 마비되며 시력과 청각을 잃는 로렌조 오일병을 앓고 있습니다. 눈 뜨고 다음날 일어나면 굉장히 진행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그래도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제 완전히 안 보여서 기어다니는.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유일한 약으로 알려진 로렌조 오일은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아 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그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못 먹게 될까 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까지 2년간 관련 희귀 난치병 지원금을 받은 2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절반은 소득이 줄고 70%는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돌아보면 아이들의 입원비를 국가가 확대 보장한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을 되짚어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직접 취재한 리포트를 보고 나니까 부모들한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입원비 같네요. 지난 대선 때 관련 공약이 있었잖아요. 네, 무균실이나 1인실은 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아동입원 진료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15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복지 공약의 걸림돌은 역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한 시민단체가 15세 이하 입원비 전액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따져봤더니 5,150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 65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의 3% 정도만 사용을 하면 추가 세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재원이 해결이 돼서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다른 복지 정책들과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죠. 네, 여기에 이제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한 해 1,00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15세 미만 어린이만 1만 522명에 달합니다. 1만여 가구가 이미 빈곤층이 됐거나 조만간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중산층이었다고 해도 쉽게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난해졌을 때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는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의료적으로 아이를 방임하는 경우가 사라지면 이후에 발생하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기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희귀병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입원비를 국가가 확장해서 보장해 주는 것은 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저출산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네, 입원비가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이 된다면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불필요한 입원이 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15세 이하만 국가별로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입원 진료비 국가 보장 비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 59.8%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OECD 국가 평균이 85%고요. 또 스웨덴이나 일본은 90%가 넘습니다. 특히 일본은 대부분의 시에서 아동 의료비를 무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나라들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중증 질환의 경우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용 목적의 진료는 제외를 하고 1차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만 적용을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신진 기자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아픈 가족을 돌보는 데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빼놓을 수 없겠죠. 비행기를 타는 건 꿈도 못 꾸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여행은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여행에 강버들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16살 발달장애 딸을 가진 한 엄마의 제안으로 180여 명의 발달장애 가족이 모였습니다. 돌출 행동을 하는 가족 때문에 평소 비행기 여행은 엄두도 못 내던 이들입니다. 얘는 처음이에요. 이제 막 열나고 막 병원에 갔다. 괜찮아? 안 아프지? 21살 딸을 챙기는 엄마.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사진을 찍는 아내도 함께하는 여행이 설레기만 합니다. 처음 사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추억을 많이 남기려고. 그래서 지금 15년 만에 처음 나가는 거라 다치시고 나서. 좁은 비행기에 오르자 흔들고 두드리고 때리고 늘 눈치를 보게 했던 행동이 시작됩니다. 언짢아하기도 하고 인상 좀 찌푸리기도 하고. 잠시 시간을 들여 다독이자 어느새 잠잠해집니다. 집과 학교, 치료실만 오가던 이들에게 제주의 푸른 숲과 바다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매일 그대와 남의 품에 안겨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고마워. 모금과 후원을 통해 전세기를 띄우는 등 2달간의 준비로 눈치 보지 않는 여행이라는 꿈을 이룬 이들은 다음 여행을 위해 비장애인들에게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저희 딸도 훨씬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면은 우리 아이들도 자꾸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많이 다니면서.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도 물가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식탁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식음료 업체들은 원자재 값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격을 줄줄이 올릴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식품 물가는 1년 전 동기간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이는 2%였던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식품 물가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달걀,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5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6.2% 상승했고 특히 달걀과 오징어는 각각 68%, 59% 가격이 올랐습니다. 오징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물건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로서는 생활 필수품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라면, 치킨 등의 가격도 올라 서민들의 먹거리 선택에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5%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서울과 강원이 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5%대의 식품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 나타난 것은 올해 1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도 식품 물가는 쉽사리 잡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름 폭염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 외식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분위기가 탄력을 받은 탓에 앞으로 가세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야구의 꽃은 역시 홈런이죠. 홈런 군단 SK가 외국인 선수 롬에게 연타석 아치에 힘입어서 한화를 꺾었습니다. 이제 SK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효희 기자입니다. 2회 SK 롬에게 타구가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어 전광판을 때립니다. 135m 대형 홈런에 한화 선발 배영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롬에게 방망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회 배영수의 변화구를 받아쳐 좌중간 관중석에 떨어지는 3점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SK는 롬에게 연타석 아치와 선발 박종훈의 5이닝 1실점 호투에 힘입어 한화를 5대2로 꺾었습니다. 어제 한미일 프로야구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세운 한화 김태균은 1회 볼넷으로 나가며 자신의 기록을 86경기로 늘렸습니다. 홈런 1위 최정과 2위 한동민이 포진한 SK는 올 시즌 54경기에서 92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즌이 끝날 때까지 245개의 팀 홈런이 가능한데 2003년 삼성의 한 시즌 최다 팀 홈런 213개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KT 선발 피어밴드가 3회 연속 삼진을 잡아냅니다. 마구로 불리는 너클볼이 날아오자 롯데 김동완의 방망이는 허공만 가릅니다. KT는 16개의 안타를 집중하며 롯데를 10대1로 따돌렸습니다. 피어밴드는 6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7승째를 챙겼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4일에 있을 월드컵 최종 예선 카타르전을 앞두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일주일 동안 전지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8일에는 이라크와 평가전도 치릅니다. 기성용 선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 원정 경기에서 첫 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저희 선수들이 첫 승을 통해서 자신감을 올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의 첫 주말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덥지도 않아서 상쾌했는데요. 시민들의 나들이 풍경을 정원석 기자가 담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하얀 조각구름이 떠갑니다. 남산타워와 한강변 건물들도 선명히 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사그라든 미세먼지와 맑은 날씨 덕분에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기온도 서울 낮 최고 27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여 나들이 하기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 때문에 여의도에 오게 됐고요. 더울 줄 알았는데 바람도 많이 불어서 기분도 되게 좋네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아빠와 딸은 연을 날리고 아이들은 비누방으로 날리며 신이 났습니다. 호수공원에선 시민들이 모처럼 노를 저으며 미세먼지 없는 날씨를 즐겼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있기 너무 아까워서 나왔어요. 화창한 날씨는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고 미세먼지도 계속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강원 영동 지방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